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리스크 관리 두 번째인데요. 자, 345페이지에 보시면 비모수적 방법과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 가치 평가 방법과 완전 가치 평가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 가치 평가 방법은 시장에 있는 자료에서 일부만 추출해서 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측정되지 않겠죠. 이 방법은 우리가 델타 노말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델타 노말 방법은 통계적인 수치, 모수, 그렇죠? 분산과 평균을 갖다 이용합니다. 이걸 갖다가 통계적으로서는 통계에서 모수라고 해서 모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가치 평가법인 델타 노말 방법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요. 특히 옵션 같은 비선형 상품인 경우에는. 근데 측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주로 이 델타 노말 방법이 계산 문제로 등장하죠. 완전 가치 평가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 검증법.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차츰 설명했지만 큰 아웃라인만 설명드리면 과거의 상황이 미래에도 그래도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료에 의존하겠죠. 반면에 몬테칼로 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데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모형 위험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검증법은 최악의 상황에서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잘못되면 바가 잘못 측정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345페이지는 이 중에서 보시면 비모수적 방법에서 완전 가치 평가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수익률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분 가치 평가 방법인 델타 노멀 방법은 정규 분포로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가치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비모수적 방법, 즉 완전 가치 평가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먼저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위험 요인의 변동을 향후에 나타날 변동을 가정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 변동분을 측정하고 그 분포로부터 바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의 상황이 미래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단점에 주로 치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자료에 역사적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일시로 증가한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예를 들면 과거에 IMF가 발생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도 미래도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문제점이 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 바 측정 방법 가운데 완전 가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델타 노말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7번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는 구조화된 몬테칼로 분석법입니다. 몬테칼로 분석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정의를 보시면 향후 위험 요인의 변동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은 포지션의 가치 변동의 분포로부터 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에 보시면 주가 움직임에 대한 확률 모형은 주로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 모형을 사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완전 가치 평가 방법이겠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이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위험 요인의 분포를 어떤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단점을 보시면 이것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모형을 설정해야 되는데 모형이 잘못되면 잘못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형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몬테칼로 분석법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선형 상품인 옵션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어떤 상품이든지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통 꼬리 및 극단적인 상황 등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어떤 것든지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모형 리스크가 없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모형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형이 잘못 설정되면 측정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모형 리스크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가장 완벽한 방법 맞습니다. 계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8번에 보시면 스트레스 검증입니다. 자, 347회 보시면 스트레스 검증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위험 요인이 극단적인 변화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극단적인 사건을 고려한 추정 방법으로 바 측정 방법의 대체 수단이라기보다는 바 측정의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지금 스트레스 검증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검증법은 바 측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 스트레스 검증법도 완전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거기 장단점에 보시면 장점의 첫 번째,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정이 주관적이므로 과학적으로 바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 바의 측정치도 잘못 계산됩니다.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 검증법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스트레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거냐? 바에 의한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 달리기면 델타 노멀 방법에 의한 측정을 보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 바의 측정치가 잘못 계산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작성 위험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것은 틀렸죠.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의 유용성인데요. 바의 유용성도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바의 유용성은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제목 자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의 유용성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5개가 뭐냐면 정보 보고하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자원 배분하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포지션 한도 관리하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의 규제 요건에 부응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에 보시면 정보 보고인데 회계 자료에서는 위험에 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바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는 델타나 뭐 이런 것처럼 베타나 이런 것처럼 수치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측정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공용 언어입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리스크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원 배분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바에 미친 영향을 계산함으로써 위험 대비 수익의 개념을 감안한 자산 운용의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두 번째 보시면 한계 바의 개념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 한계 바가 자금 투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한계 바를 사용하는 건 어떤 거냐? 한계 바를 사용해서 한계 바를 사용하는 것은 바의 유용성 중 어떤 거냐? 그러면 자원 배분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2번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바가 100이에요. 근데 새로운 투자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A라고 가정하고 하나는 B라고 하는데 둘 다 당기 순이익은 100억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요. 가정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가 문제예요. 바가 얼마 되냐면 A는 50이고 B는 바가 60입니다. 그러면 이 바만 보면 새로운 투자를 볼 때 똑같은 이익이 크니까 이 A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만 가서는 안 되고 이 바가 새로운 투자인이 들어왔을 때 편입 후에 바를 봐서 늘어난 바를 측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편입 후에 바를 봤더니 A는 편입하고 나서 바가 얼마 되냐면 140 됐더라. 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140 됐더라. 이 경우는 바가
130이 됐더라. 이럴 경우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안이 선택되었고 바가 늘어난 건 여기는 40이 증가된 반면에 여기서는 30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이 한 단위가 추가돼서 늘어난 바를 우리는 한계 바라고 하거든요. 한계 바가 작은 B를 선택한다는 거죠. B를 선택한다. 즉 바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가 새로운 투자안이 표입된 후에 증가된 바를 본다. 그 얘기가 지금 한계 바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계 바를 사용한 것은 자원 배분과 관련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포지션 한도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거기 보시면 거래 한도 설정 시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고려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의 리스크 한도는 각 부서의 리스크 합보다 작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회사 전체 바가 100이에요. 100인데 여기 부서가 주식, 채권, 기타 이렇게 부서가 있었다 할 경우 이 포지션의 한도를 줘야 되는데 이 포지션의 한도가 30, 40, 30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걸 합치면 110이 되지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상호 간의 분산 투자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이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내용되는 것이 포지션 한도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성과 평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성과 평가할 때는 과거에는 단지 수익만 가지고 평가했어요. 그 부서가 또 개인이 잘했냐 여부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위험 대비 수익률로 자산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것이 거기 보시면 레일락이라는 겁니다. 레일락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되냐면 레일락은 넷 인컴을 바로 나눈 것을 레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채권 부서가 있고 주식 부서가 있어요. 채권 부서는 넷 인컴이 얼마였으면 20억이 나왔다고 보자고요. 근데 주식 부서는 이익이 50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감안하지 않으면 주식 부서가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보너스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리스크가 크고 채권 일반적으로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위험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험을 고려한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를 이용한 레일락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바가 채권이 100억이고 주식은 500억이라고 하는 경우 레일락은 여기는 100분의 20해서 20%가 되는 반면에 주식은 500분의 100해서 10%가 되니까 이 경우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는 채권 부서가 성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RAPM, 레일락을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네 번째 있는 유용성과 관계된다. 성과 평가가 관계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감독기관의 규제 요건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의 감독기관들은 바를 이용해서 자체로 개발한 내부 모형에서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된 시장 리스크를 기준해서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를 통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규제 요건에 규제 요구에 부응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시면 바의 유용성과 거리가 먼 건 어떤 거냐? 거래 담당자의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위험 조정 통해서 위험 조정을 감안한 성과 측정, 레일락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위험 관리에 있어서 적정 자본량을 산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감독 당국의 규제 요건에 부응한다. 이런 것과 관련되고요. 세 번째, 거래 담당자의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 전체보다 각 부서의 합계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거래 담당자가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바를 통해서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전망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20번인데요. 34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바는 장점만 있느냐, 유용성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바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바의 한계를 보시면 바는 신뢰 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측정된 바가 100억이다. 그러면 최대 95%까지 믿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00억이다 그러지만 95% 초과했을 경우 바가 얼마냐? 초과되는 경우는 얼마냐? 그런데 그건 알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바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 검증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의 측정이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추정되죠. 그럴 경우 바의 추정치의 신뢰성은 과거 자료의 안정성 여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 이용이 제한이 있는 경우 잠재적 손실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용하는 모형에 따라서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설정하는 보유기간과 신뢰 수준에 따라서 계산값의 차이가 난다. 바값의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앞서 배운 바와 같이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측정하죠. 바는 위험 노출 금액 곱하기 일일 변동성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보유 기간 이렇게 해서 바를 측정합니다. 여기에 신뢰 상수에는 95%면 1.65를 대입하고 99%면 2.33을 적용합니다. 자, 이 경우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값은 크게 나오겠죠. 보유 기간이 길게 잡으면 바값은 크게 나오겠죠.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 보유기간이 길수록 바값이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바값이 증가하고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바값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바는 금융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바의 한계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바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95% 신뢰 수준의 100억이라면 95% 신뢰 수준 최대 100억이지만 95% 초과해서 96%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날지 100억, 200억이 날지 300억이 날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설정하는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한 값을 도출하겠죠. 보유기간이 길수록 바값이 커집니다. 같은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분포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됩니다. 네 번째, 설정하는 신뢰 수준에 따라서 상이한 값을 도출합니다. 95%냐 99%냐 신뢰 수준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50페이지에 바 모형의 적정성 평가 의의를 보시면 금융기관은 그 내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체로 개발한 모형을 통해서 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한 모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자체 개발한 모형을 쓰려면 감독당국에 미리 신고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형은 적절하다. 그럴 경우 니네들은 금융기관은 이 모형을 써서 작성해도 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경우 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내부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질적 요건과 양적 요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양적 요건을 잘 보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적 요건보다도요. 질적 요건을 참고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5번, 6번, 7번인데요. 질적 요건, 리스크 측정 시스템과 트레이딩 한도 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해라. 그 다음에 사후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백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사후 검증이 뭐냐면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이 적합한지를 실제로 시험해 보는 걸 갖다가 백 테스팅 이렇게 합니다.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걸 갖다가 백 테스팅. 그다음에 위기 상황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극단적인 상황에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측정해 봐라 이런 뜻이고 있고요. 양적 요건에 보시면 자료 관측 기간, 자료를 사용하는 기간은 250 영업일, 250 영업일이면 영업일수로 250이면 캘린더대로 1년을 대략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신뢰 기간은 99%를 적용해라.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10일을 적용해라.
그다음에 자료갱신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갱신하고 시장 가격이 급변하면 즉시 갱신하라. 이 내용이 잘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금융기관은 발을 측정하는데 내부 모형을 이용해서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한 내부 모형을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요건과 거리가 먼 건 어떤 거냐. 사후 검증과 위기 상황 분석을 정제로 실시해야 되겠죠. 사후 검증은 백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리스크 측정 시스템과 트레이딩 한도 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해야 하겠죠. 자, 세 번째, 적어도 3개월 이상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자료 관측 기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고, 자, 99% 신뢰 구간을 적용하고 보유 기간을 10영업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51페이지의 신용 리스크인데요. 자, 신용 리스크는 한마디로 거기 정의 보시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는 신용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신용 리스크는 특징이 뭐냐면 수익률 분포가 시장 위험과 다르게 시장 위험은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이 신용 리스크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두꺼운 꼬리를 가진 분포를 가진다. 이것이 신용 위험의 리스크의 분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같으면 델타 노멀 방법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두통 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타일 방법을 쓴다. 퍼센타일 방법은 퍼센트를 계속해서 초과되는 걸 갖다가 계산해야 된다.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수익률 분포가 비대칭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두통 꼴을 가진다. 세 번째, 두통 꼴을 가진 이유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신용 리스크는 실제 분포를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을 써야 된다. 즉 퍼센타일 방법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참고를 해주시고 양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신용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가 먼 것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위험이 원천이 다양하죠. 위험 관리 기간이 깁니다. 시장 위험은 하루나 그런데 이것은 좀 길죠. 대출해주면 1년, 2년 이렇게 되겠죠. 위험 원천도 다양합니다. 자, 3번째 보시면 수익률 분포가 대칭이라고 했습니까? 시장 위험은 이렇게 대칭이지만 신용 위험은 비대칭적이고 두통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실제 분포를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을 측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아니고 비대칭적으로 두통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델타 노멀 방법 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모수적 방법 쓰면 안 되고 비모수적 방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352페이지 보시면 KMV의 부도율 측정 모형. 이 KMV의 부도율 측정 모형은 뭐냐면 정의를 보시면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리스크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KMV 모형은 부도만이 신용 위험으로 보는 겁니다. 이 KMV의 부도율 측정 모형은 블랙쇼즈 옵션 가격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해서는 그 양가로 이번에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측정해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KMV 모형은 실제로는 이론적 EDF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즉 EDF는 그 위에 설명되어 있죠. 기대 채무의 불이행 빈도. 이론적 EDF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증적 EDF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실적 EDF를 실제 자료를 사는 것이 더 좋으냐? 거기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그 장점을 보시면 현재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주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거 장점인데 단점을 보시면 주가 정보를 이용한 부도 예측 모형이 기존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모형에 비해 확실히 우월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즉 달리 얘기하면 실제 자료를 사용하니까 이론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냐? 그건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주가에는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쓴다고 해서 더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관에서는 측정의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부도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부도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도 거리는 미래 시점의 자산 가치, 미래 시점의 자산 가치에서 마이너스 부채 가치를 차감하고 여기에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이것이 부도 거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스홀즈 모형을 이용했다는 건데 여기 부채 가치가 행사 가격에 해당되는 거고 미래 시점 자산 가치가 기초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부도가 난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부도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도 발생 확률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부도 거리가 만약에 이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시그마는 확률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5%죠. 5%면 나머지가 여기가 2.5%면 이 부도는 손실 쪽이니까 한쪽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면 부도 확률이 2.5%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99%다. 99%면 여기 포함되는 것이 3시그마인 경우는 99%라고 됩니다. 99%. 그러면 99%면 나머지 안 된 것이 1%니까 반대로 0.5 되겠죠. 한쪽, 손실하는 쪽만 되니까 부도 확률이 0.5%가 된다. 그것이 지금 동글뱅이 4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KMV의 부도율 측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KMV의 모형은 이론적 EDF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증적 EDF를 사용한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맞죠? 자, 실증적 EDF를 사용해 부도 확률을 예측하므로 이론적 EDF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우월한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말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기업의 주식 가치를 자산 가치가 기초 자산이고 부채 금액이 행사 가격인 콜옵션을 간주한다. 부채 가치가 행사 가격이고 자산 가치가 기초 자산 가격인 콜옵션을 간주한다.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론적 EDF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에서 나와 있는데요. 4번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실증적 EDF를 사용해 부도 확률을 예측하므로 이론적 EDF를 사용하는 부도 예측의 모형에 비해 우월한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까? 아니죠. 실제 자료를 사용한다 해서 이론적인 자료 사용한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는 잡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보시면 신용 리스크 측정 모형, 부도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도 모형인데요.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신용 리스크 측정 모형, 부도 모형인데 부도 모형에 보시면 예상 손실을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잘 나와요. 예상 손실. 예상 손실은 거기 먼저 식이 어떻게 나오면 EAD 곱하기 PD 곱하기 LG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EAD는 거기 보시면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입니다. 신용 노출 금액이 위험 노출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 같으면 대출 금액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이 PD는 부도 확률입니다. 부도 확률. 거기서 부도율은 네 번째 쯤 보시면 베르누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는 부도가 나냐 안 나냐. 그러니까 홀짝 같은 그런 컨셉이겠죠. 그 다음에 LGD를 보시면 이 LGD는 부도시 손실률입니다. 손실률. 부도시 손실률인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1 마이너스 회수율과 같다. 즉 대출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 해서 전체 다가 손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담보가 있는 경우에 담보 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회수를 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수율만큼은 회수된 것만큼은 손실에서 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손실률은 1 마이너스 회수율이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이 세 가지 자료를 주고 이걸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는 예상 손실 그다음에 EAD 그다음에
PD를 주고 LGD 구해서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해서 다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예상 손실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상 손실 변동성은 거기 보시면 이것이 EAD 곱하기 PD 곱하기 1-PD 곱하기 LGD. 이 PD가 베르누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냐 안 나냐. 그래서 부도 확률과 1-부도 확률, 부도가 안 날 확률이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죠. 곱해서. 이것이 예상 손실 변동성.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관리 방법을 보면 예상 손실은 손실이 예상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으로. 반면에 예상 손실은 리스크로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예상 손실은 충당금 대비하고 예상의 손실은 자기 자본으로 손실에 대비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어느 은행의 대출 금액이 100억 원, 부도 확률이 3%, 회수율이 10%의 경우 예상 손실이 얼마 되냐? 그럼 이 공식을 하면 되겠죠. 자, EAD가 100억 원. 그다음 부도 확률 3%. 그다음 회수율이 10%니까 손실률 90%겠네요. 1-0.1 하게 되면 답은 2.7억이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시면 신용 리스크 측정 모형 중에 KMV 모형과 아닌 다른 것이 하나인 게 MTM 모형입니다. MTM 모형의 영어 문자를 한번 보십시오. 영어 풀네임을 보면 마킹 투 마켓 모드예요. 시가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MTM 모형의 특징은 부도 발생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하락된 것도 신용 리스크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 3번에 보시면 이때 MTM 모형을 통해서 신용을 측정하는 방법이 크레딧 바, 신용 바를 하는데 크레딧 바라는 건 일정 신뢰 수준에서 최대 손실에서 예상 손실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 바라고 하는 거, 크레딧 매트릭스라는 것은 어디서 개발했냐면 JP 모건에서 바 개념을 이용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매트릭스 그러면 JP 모건에서 개발한 신용 리스크 측정 방법 모델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부도 모형과 MTM 모형의 비교를 보시면 신용 사건을 부도 모형은 부도만이 신용 위험이다. 반면에 MTM 모형은 부도뿐만 아니고 신용 등급 하락도 신용 사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리스크 측정해 보시면 부도 모형은 손실 분포로부터 추정하는 데 비해서 MT 모형은 시장 가치 분포로부터 추정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MTM 모형과 크레딧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가 먼 것은 MTM 모형은 부도가 발생한 경우만 신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간주해 리스크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아니죠. MTM 모형은 부도뿐만 아니고 뭡니까? 신용 등급 하락까지도 신용 리스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한 기간 후에 가치 변화에 대한 도출한 후 예상치 못한 가치 변화를 바의 개념을 추정하는 것을 신용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크레딧 매트릭스는 신용 리스크를 바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JP 모건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크레딧 매트릭스는 보유 자산의 신용 등급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는 일관성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핵심 포인트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다음에는 출제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서 같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것만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시면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과 관련 리스크는 어떤 거냐? 답은 운영 리스크죠. 운영 리스크는 사람이나 직원이나 시스템에 같은 잘못된 것 때문에 발생한 리스크죠. 주문을 잘못했다든지 포션 한도를 잘못 설정했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 전사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이런 것 관련된 것이 운영 리스크입니다. 그 신약 리스크는 뭐예요? 가격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샀는데 떨어지거나 팔았는데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시장 리스크에 해당되겠죠. 신용 리스크는 한마디로 뭡니까? 받을 돈을 못 받은 것을 신용 리스크라고 하죠. 평판 리스크는 문제가 생겨서 이미지에 타격을 갖는 그런 것을 갖다 평판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358페이지 6번. 다음 중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와 그 원인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오렌지 카운티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재무 담당자가 금리가 하락할 걸 예상해서 국채에 샀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돈을 더 뻥튀긴 거죠. 어떤 거냐면 그 국채를 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리버스 RP를 통해서 자금 더 차입해서 투자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사건은 리버스 RP를 이용한 단기 차입금으로 장기 채권을 투자한 그런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베어링 은행 사건은 베어링 은행의 릭 리슨이라는 친구가 그 자기의 한도를 초과넘은 투기 거래를 통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니케이 225 선물과 그다음에 스테들 매도를 통해서 엄청난 손실이 난 거죠. 그것이 지금 니은의 스테들 매도 거래입니다. 메탈 게젤 샤프트 사건은 장기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단기 선물로서 해칭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년짜리 원유 공급 계약인데 선물은 3개월치 이러니까 계속 롤오버를 하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선물 거래에 대한 해지를 했는데도 손실난 것은 지금 특이하게도 이건 메탈 게젤 샤프트 사건입니다. 자, LTCM 사건은 거기 러시아 국채에 대한 수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손실이 나는 그런 케이스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겠지만 변동금리 운용자입니다. 변동금리 운용. 변동금리를 투자한 사람이겠죠. 투자한 사람이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가 적게 나오겠죠. 그 금리가 하락한 데는 달리기 뭐냐면 채권 가격은 상승할 때 위험이 되는 겁니다. 금리 하락 위험이고 채권 가격 따지면 상승 위험입니다. 이럴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기간이라면 여기가 1년이고 여기가 10년이라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만기가 긴 것일수록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듀어레이션을 더 확대해야 되겠죠. 듀어레이션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축소관이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선물은 금리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위험이 있으면 채권을 매수해야 되겠죠. 매수.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금리 캡 매입이 아니고 금리 캡은 금리 상승 위험을 해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금리 플로어를 매수해야 되겠죠. 내려갈 때는 플로어 바닥을 갖다가 리스크를 커버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리시버 수합을 체결해야겠죠. 금리가 하락하니까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리시버 수합을 체결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거 보세요. 359페이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풀기가 좀 만만치가 않는데요. 자, 리스크관리 전담 부서의 조직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부서로 이루어진다. 다음 중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임무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리스크관리 부서 전담 조직 보면 이사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사회는 최종적인 걸 갖다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위원회와 부서 간의 리스크 전담 부서 간의 관리 부서 간의 임무인데요.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머리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부서는 손과 발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부서별 리스크 한도 승인이라든지 내부 통제기구의 작동 상태 감시라든지
이사회 리스크 관리 현황 보고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머리에 해당되는 역할이겠죠. 반면에 금융 리스크 평가부서 개발하려면 손발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360페이지에 12번 보시면 다음 중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건 어떤 거냐. 1번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미들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총괄 관리형을 갖다가 전사적 또는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번 최근 파생 금융 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은 증대되었죠. 자, 3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회사의 규모와 트레이딩 상품의 구성 내용 등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되겠죠. 회사 규모가 작으면 굳이 큰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자, 4번에 보시면 소형 금융회사일수록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었으므로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아니겠죠.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좋겠지만 비용과 운영 비용이 많이 들겠죠. 투자 비용과. 그래서 회사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361페이지 보시면 15번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회사 전체의 바는 상관관계 때문에 개별 상품 바의 합보다 클 수가 없다. 맞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회사 전체의 바가 100억인데 이때 주식이나 채권, 기타 이렇게 쓰면 이 세 개의 바는 100보다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 40, 40 해서 이것은 12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전체 바는 이거보다 클 수가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겠죠. 자, 2번에 주어진 신뢰수에서 최소 손실 금액이 나타난다. 최소 손실 금액이 아니고 최대 손실 금액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큰 시장 충격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측정할 수 없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은 스트레스 검증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결과가 기대값보다 높거나 낮은 모든 경우 위험을 평가한다. 이 반은 이 한쪽만 측정합니다. 하방 리스크. 즉 손실나는 한쪽만 하지 이익 나는 쪽은 이쪽은 손실이라고 보지 않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만 기대값보다 낮은 경우만 위험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에 362페이지와 17번 보시면 다음 중 델타 노멀 방법에 의한 개별 자산의 바를 산정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 어떨 거냐. 1번 주가지수 옵션의 경우 위험 노출 금액은 기초자산 가격인 주가지수를 이용합니다. 옵션 가격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옵션 경우는 기초자산 가격 쓴다. 옵션 가격을 쓰면 안 된다. 옵션 가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옵션은 민감도 지표로 감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델타를 이용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감마가 아니고 델타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채권은 민감도 지표로 수정 듀어레이션을 이용합니다. 자, 채권은 모디파이드 듀어레이션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듀어레이션을 1 플러스 YTM 시장 만기 순위로 나눠주면 이것이 수정 듀어레이션이 됩니다. 주가는 민감도 지표로 베타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21번 다음 중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어떤 거냐. 시장 변수들이 과거 변화에 기초해서 완전 가치 평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과거 일어났던 상황이 미래도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위험을 평가하는 측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2번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실제 가격을 이용함으로 비선형성을 수행할 수 없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전 가치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얘기죠. 비선형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델타 노멀 방법이겠죠. 부분 가치 평가 방법. 자, 3번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과거의 실제 수익을 기초로 해서 완전 가치 평가 방법을 평가하죠. 맞습니다.
4번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모수에 대한 추정과 수익률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것은 델타 노멀 방법의 한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364페이지 22번. 다음 중 구조화된 몬테카를로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거냐. 가치 평가 모형이 필요하면 모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몬테카를로 분석하려면 모형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모형이 잘못되면 측정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모형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든지 분석이 가능하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어떤 상품, 복잡하든 단순하든 어떤 것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고요. 4번 비선형 자산인 옵션의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365페이지에 25번 바의 유용성 중 투자 대안을 선택할 때 한 개 바를 비교하여 한 개 바가 작은 투자를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옵션의 유용성에서 한 개 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건 어떤 거냐면 자원 배분이죠. 그리고 성과평가는 4번 성과평가는 레이락에 관련된 거죠. 자, 26번 위험 조정 수익률 레이락 개념을 이용하면서 거래자들이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자산운용 형태를 지향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바의 유용성은 거기서는 성과평가죠. 그래서 레이락은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참고로 단기 순이익을 바로 나눠서 위험을 조정해서 감안해서 성과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366페이지에 보시면 28번입니다. 주식 A에 10억을 투자하고 주식 B에 5억 원의 공매도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주식 A의 바가 20억 원이고 주식 B의 바는 30억 원이며 두 주식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25인 경우 분산 효과는 얼마냐. 그러면 이 경우는 포트폴리오 바를 구해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바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포트폴리오 바는 바 A의 제곱 플러스 바 B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상관계수 곱하기 바 A 곱하기 바 B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 A가 20이니까 20의 제곱 플러스 바 B는 여기는 공매도 했으니까 공매도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 30억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5 곱하기 20 곱하기 마이너스 30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40이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바는 40인데 이 각 바는 바 A는 지금 20이죠. 20이고 바 B는 30이죠. 바 B는 마이너스 30이니까 절대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총 바는 50인데 포트폴리오 바는 40이니까 분산 효과는 10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0번을 보시면 채권 투자액이 100억 원, 신뢰 수준이 95%, 연간 변동성이 1.5, 수정 듀레이션이 3년 경우에 9일 동안의 채권 반은 얼마냐. 자, 채권의 반은 얼마냐? 어떻게 구하냐면 위험 노출 금액 곱하기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은 1일의 변동성입니다.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보유 기간의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일자는. 거기다가 수정 듀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채권의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 노출 금액은 얼마냐면 100억이네요. 100억. 100억인데 여기 보시면 1일의 변동성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연간 변동성을 줬어요. 연간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일의 변동성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영업일수가 225일 했으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225일일 때 그때 변동성이 1.5%니까 1일일 경우는 1일 때는 변동성이 얼마냐. 그래서 X를 구해야 되겠죠. X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럼 X는
루트 225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갖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넣어야 되면 루트 225분의 1.5% 곱하기 신뢰 상수는 지금 95%니까 1.65 보유 기간은 지금 9일이네요. 9일이니까 9고 듀어레이션은 수정 듀어레이션은 3년이니까 여기는 루트 씌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답은 1.49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현재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의 가격이 10포인트이다. 코스피 200의 100포인트이고 수익률이 1일 기준 표준 편차가 2포인트 옵션의 델타가 0.7이면 99% 신뢰도의 11의 반은 얼마인가. 자, 옵션의 반은 여기 옵션 가격을 쓰면 안 됩니다. 옵션 가격을 쓰면 안 되고 여기 기초 자산 가격에 곱하기 일일 변동성에 곱하기 신뢰상수 곱하기 보유 일자에다가 옵션이니까 여기에 민감도 델타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옵션의 가격은 10포인트지만 쓰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이 100포인트니까 100포인트 곱하기 일일의 변동성이 얼마냐면 2%입니다. 2%. 그 다음에 신뢰 상수가 99%니까 2.33에 보유 일수는 10일이니까 루트 10에 델타가 지금 0.7. 그러면 답은 10.3포인트가 계산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368페이지 보시면 어떤 기업의 매입 포지션의 바가 10억이고 매도 포지션의 바가 20억일 때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 바인데요. 포트폴리오의 바의 값은 범위는 두 개를 합친 것보다는 작고 두 개에서 하나를 차감한 거에 절대값을 쓴 것보다는 큽니다. 이 범위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알고 계시면 굉장히 답을 편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1번 이 기업의 반은 30억보다 클 수는 없다. 자, 10억하고 20억이니까 10억하고 20억이니까 30억보다는 작겠죠. 이건 절대값이겠죠. 공매도라도 마이너스 20이라도 절대값. 자, 3에서 작. 2번 기업의 반은 10억보다는 작을 수 없다. 자, 10억하고 20억의 차이니까 절대값은 10억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반은 상관계가 0일 땐 분산효과가 없다. 상관계가 0이면 요것이 0이면 요만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일 때도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기업의 반은 상관계가 1일 때 가장 작아진다. 이것이 1일 때 가장 작아진다. 맞습니다. 1일 때 가장 작아지는데 이것은 제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매입과 우리 문제처럼 매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매도. 자, 매입과 매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 갈 때는 기호를 그대로 가서 써야 됩니다. 매입은 플러스고 매도는 마이너스로 기호를 써야 됩니다. 이때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걸 갖다가 곱해줘 봅니다. 여러분들. 곱해보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때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는 둘 중에 차이를 난다거든요. A와 B를 차이 난다는 거니까 이때는 가장 크겠죠. 매입과 매도. 반대로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A 더하기 B를 하니까 분산효과가 거의 없다시피겠죠.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매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같으면 이거는 매입은 플러스고 매입도 플러스겠죠. 이 경우는 상관관계가 플러스 1인 경우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죠. 이때 보시면 플러스 1인 경우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분산 투자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경우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것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것은 A와 B를 나오기 때문에 둘을 차를 해서 절대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니까 4번의 경우는 상관관계 플러스 1일 때, 상관관계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나오죠.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마이너스 때는 플러스가 되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작아집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36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 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 보시면 39번에 보시면 신뢰 수준 95% 목표 기간이 4일간의 바가 40억이다. 신뢰 수준 99% 목표 기간 9일간의 바는 얼마인가? 자, 바의 전환인데요. 바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변경 후의 바는 어떻게 되냐면 변경 전에 바 곱하기 올드 신뢰 수준, 그 다음에 뉴 신뢰 수준 곱하기 올드의 날짜, 뉴 날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놓으면 변경전 바가 넣으면 40억이에요. 40억. 곱하기 올드의 신뢰 수준이 몇 표냐면 95%니까 1.65겠죠. 뉴는 새로운 신뢰 수준은 99%니까 2.33 곱하기 옛날에 보유기간은 4일이니까 루트 4, 새로운 거는 9 하게 되면 답은 84.7억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42번에 보시면 371페이지 A 기업이 B 기업에 100억을 대출하고 있다. 대출의 부도를 3%일 때 예상 손실을 2.75억으로 추정한다면 회수율이 얼마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겠죠. 예상 손실은 노출 금액 곱하기 부도 확률 곱하기 손실률인데 손실은 1 마이너스 회수율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수율을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예상 손실이 2.7억이고요. 위험 노출 금액이 100억입니다. 부도 확률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회수율이면 회수율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회수율은 10%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314페이지 48번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현재 기업 가치가 100억이고 1년 후 부채 가치가 90억이고 표준 편차는 10억이다. 이 기업의 연간 기대 성장률은 20%일 경우 KMV 모이면 부도 거리. 자, 부도 거리는 미래 자산 가치입니다. 미래 자산 가치 마이너스 부채 가치를 뺀 거에서 표준 편차를 하면 되겠죠. 그 미래 자산 가치는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100억이고 성장률이 20%니까 1년 후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2가 되겠죠. 부채 가치는 지금 얼마냐면 90억이에요. 90억. 그러면 120에서 90억 빼면 30억에서 표준 편차가 10억이니까 3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